네,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 규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부 발표는 주제가 3개입니다. 먼저 친환경 선박 규제 및 시장 동향이란 주제로 한국회사협력센터 김민규 실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네, 실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받은 한국회사협력센터 KMC의 김민규입니다. 연구실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친환경 선박 규제 및 시장 동향입니다. 이 세션 제목이 어찌 보면 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규제라는 이런 세션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세밀한 니즈를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제품이 나와서 시장을 움직이는데, 요즘은 그거에 추가해서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는 역시나 규제가 약간의 시장을 변화를 요구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IMO를 포함한 감축 규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탈탄소화 이니셔티브가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가치 사슬 전체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현황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서머라이즈하면서 결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름이 배경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런던의 IMO 그 회의장 본부에 가셨으면 아마 여기 어딘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IMO 본부 앞이고요. 요 시기는 올해 7월달 AMPC 80차에 있었던 앞에서 시위하는 약간의 왼쪽 그림은 조금 좀 격격한 그런 시위 현장이고, 오른쪽 약간 평화롭게 보이는 건데요. 요 2가지 시위 현장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그 파리 협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5도 상승 이상으로는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파리 협약이고 1.5도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더 규제가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론 및 배경인데, 왼쪽이 이제 7월달에 있었던 AMPC 80차 그 2023 온실가스 전략이 채택되고 나서 모두 기립박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불과 2달 후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9월달에 지금은 글로벌 워밍 시대가 진행하고 드디어 글로벌 보일링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말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전체적인 규제라든지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유엔에서 나왔던 발언이 뭐냐면 깨어진 약속과 깨어진 생명, 그리고 깨어진 기록으로 더럽혀진 협곡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부분이 이제 밑에 있는 그 유엔 환경계획의 브로큰 레코드라는 최근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국내 자원만을 할 경우에는 기후 온도 상수폭 2.9도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2.5도의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력과 넷제로 이용 약속 시에 그래도 2.0도라는 1.5도를 넘는 66%의 확률로 2도 정도가 상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4% 정도는 1.5도라는 그런 말을 안에 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역시나 1.5도를 맞추기에는 역시 역부족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향후 또 새로운 아마 이런 보고서들이 나올 건데요. 만약에 그런 보고서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계속 나올 경우, 시그널을 줄 경우 역시
규제는 앞으로 더 압박을 받고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2023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 올해 7월 달에 채택이 된 부분입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제가 사실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2030년까지 국제해운 에너지 총량의 5%, 10% 노력 제로 또는 니얼 제로 기술 연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80차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유럽 쪽에서는 지금 2040년도는 이제까지 감축 전략에는 70% 감축이고 80%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온실가스를 83% 감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일 경우에는 Science Based Technology Initiative라고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를 보니 40년에는 96%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최종 결정은 70하고 80으로 결정이 났다는 부분인데 이게 다시 2028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될 건데요.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더 움직이게 될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앞에 제가 5% 10%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경제 쪽에서 많이 쓰이는 혁신의 확산에 대한 모델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어떤 상품이 제일 처음에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나왔을 때 약 한 2.5%에서 13.5니까 한 15%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그 상품을 도입하게 되고 그 중간에 캐즘이라는 협곡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을 넘어서면 이 부분이 티핑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마켓 쉐어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 10% 앞에 말씀드렸던 2030년 이야기가 단순하게 또 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이 5%에서 10% 정도 우리가 이 시장을 선도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시장을 점유하는 부분 그리고 이익률에 대한 극대화 부분이 저희한테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다음은 뭐 세부적인 이제 감축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간단하게 스킵하겠습니다. 뭐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 뭐 가능한 빨리, 금색이 내라는 말이 없어졌다는 건데 당연히 2050년 넷제로기 때문에 금색이라는 말은 빠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논의 계획인데요. 뭐 크게 보면 단기 조치 그리고 중장기 조치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단기 조치도 지금 새롭게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치를 하면 이제 CII 그 탄소 지배도 개수인데요. 이게 기한으로 보면 2025년 지금으로부터 2년 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침서 G1에서 G5까지 이 부분의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뭐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다시피 중기 조치인 결합 조치입니다. 이 부분도 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 요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인데 경제적 요소는 지금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안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도 앞으로 종합 영향 평가 한 2년 거쳐서 2025년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2025년에는 어프로벌 즉 말해서 승인이 돼서 2년 후인 2027년 5월쯤에는 협약이 바로 된다는 거기 때문에 2024년 내년하고 그리고 내후년이 이 어찌 보면 단기 조치하고 중기 조치에 아주 중요한 시기고 저희가 잘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결국은 2028년에 또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시장의 압박이 있을 거고 사회적 요구가 있고 또 새로운 이 온도 상승 결과 보고서 여러 가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 2028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전략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앞서 바이오 선박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외에 한 3가지 정도 주요 결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전주기 평가 부분인데요. LC의 지침서가 채택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연료유 사용량 가운데 데이터 수집에는 IMO DCS 서식 개정이 승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신규로
실제 화물 운송량, 에너지 ESD 적용 여부, 그리고 AMP 적용 여부 이런 부분까지 DCS 안에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선사들께서는 조금 더 이런 데이터들에서 연료의 사용량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선박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브릿지 연료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임시 지침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뭐 단순히 환경 규제만 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외에 사실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박이 운항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MSC와 MSC 산하에 있는 CCC가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2024년, 즉 말해서 내년 정도에 옵티미스틱하게 어떤 승인을 목표로 해서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의 임시 안전 지침에 대해서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 정도에 승인을 한다는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IMO 쪽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규제에 대해서 EU 부분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EU ETS, 뭐 앞서 IMO 쪽에서 이제 그 관련된 그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EU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올해 4월에 채택해서 내년부터 해운 부문으로 확대 지금 시행 예정이고요. 뭐 대상 선박은 5,000톤 이상 모든 선박에 지금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 특이할 사항은 일단 EU ETS 가서 온실가스 종류 같은 경우는 뭐 CO2는 내년부터 바로 하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메탄과 그리고 아산화질소까지 포함시켜서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매량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퓨얼 마리타임인데요. 뭐 이것 또한 IMO 규제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적 조치인 GFS와 유사한 규제인데 결국은 사용한 에너지의 온실 700도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상 선박은 똑같은 5,000톤급 이상 선박이고요. 2020년도 연료 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급속도로 강화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규제를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규제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IMO와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탈탄소 이니셔티브가 정부, IMO, 민간 분야로 다방면으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 민간에서는 거의 서플라이 체인, 화주, 금융, 그다음에 제조업, 뭐 여러 분야 이니셔티브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오른쪽에 이제 달성 시기와 목표를 보시면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거의 전반적으로 2050년까지는 넷제로 아니면 탈탄소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이런 무탄소 연료의 운송 그리고 에너지 5%에서 10% 노력.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런 이니셔티브도 지금 2023년 IMO 전략과 지금 거의 일치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주, 금융,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가 화주와 지금 한창 지금 코프 28이 지금 두바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이오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화주 연합입니다. 젠바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9월달에 선주 대상 입찰 제한 요청서의 기준과 어떤 혜택에 대해서 보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 90% 이상 절감 효과가 있으면서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면 이런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12월 6일이면 오늘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화주 연합인데 주로 이제 벌크 화주 중심입니다. 이름은 이제 RightShip GHG Rating 2.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선박에 CII가 약간 별개의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설계 효율을 따져서 5등급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용선에 제약을 주겠다. 즉 용선주들한테 치명적인 어쨌든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이팅입니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녹색 항로에 대한 뭐 상세 설명, 뭐 항만이라든지
항로 선정,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뭐 원활하게 조금 이제 운항하기 전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조사와 지원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녹색 해운 항로가 12월 1일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불과 5, 6개월 전에 이 녹색 해운 항로 발표된 게 한 30개 정도 항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5, 6개월 사이에 저희 나라 포함해서 지금 12월 1일까지 나온 보고서를 보니 44개, 그러니까 즉 말해서 14개가 불과 5, 6개월 안에 새로운 인셔티브가 녹색 해양로 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최근에 발표된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왼쪽에 그림 있는 유럽 쪽에 주로 숏 디스턴스 쪽에 그런 녹색 해양로가 새롭게 이니셔티브가 발행이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16번으로 해서 지금 지금 부산 그리고 울산 이런 저희 쪽 항구하고 그리고 미국 서부항 뭐 그쪽 부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코프 28에서 그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타당 조사로 넘어간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코프 28에서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보면 현재까지 지금 44개 중에 실제로 엑스큐션하고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녹색 항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니시에이션에서 플래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데 이제 녹색 항로에 대해서 비교를 한 요 분석 자료가 있는데 밑에 두 개 그림을 보시면 어떤 에너지에 어떤 연료를 쓰는 항로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메탄올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순입니다. 저희는 지금 녹색 항로 발표한 게 그 안에 그 메탄올하고 암모니아가 포함된 이 연료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shipping 세그먼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컨테이너 선박, 그다음에 페리 앤 로로, 그다음에 벌크 탱커 이런 순입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 대상이 된 게 컨테이너하고 로로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전체적인 녹색 해운 항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연계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탄소 지백도 지수 CII 등급에 따라서 지금 선박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S&P 액티비티에서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작년 말에 발간된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2022년에 처음으로 이 CI 등급과 연계된 선박 거래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즉 말해서 설령과 크게 많이 관련 없이 이 규제가 이 선박 매매의 그런 분야를 조금씩 이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크게 뭐 BC 이런 것들이 크게 안 드러나는데요. 제일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등급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연료 부분입니다. 대체연료 부분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거는 DMV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총톤수 기준으로 보면 총톤수 기준은 밑에 있는 그래프 두 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체연료 LNG, 메탄올 그리고 LPG 선박 계약이 약 51.3%로 관찰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33%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메탄올하고 LPG 추진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LPG 선박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 LPG에다가 암모니아 엔진을 다는 뭐 그런 옵션을 달고 계약한 바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엔진을 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LPG하고 암모니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봤던 자료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2019년 자료를 좀 소환을 해봤습니다. 2019년 자료 DMVGL 지금 이제 GL 이름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DMVGL 2019년 자료를 보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나 LPG에서 비유사한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암모니아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2019년 이미 내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메탄올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메탄올은 없습니다. 이 안에 LNG, 바이오 LNG,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메탄올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LPG 선 중심으로 뭐 하나, 현대, 뭐 다양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암모니아 선박 지금 발주를 그 수주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요 부분 올해 9월달에 발표한 그 IEA 그러니까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왼쪽이 쉬핑이고요, 오른쪽이 에이비에이션입니다. 항공 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바이오퓨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브릿지 연료로서 한 8% 정도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50년이 되면 바이오 퓨얼하고 하이드로젠이 한 19% 정도 점유를 할 거고, 암모니아가 2050년에 44% 급격하게 증가해서 거의 40% 이상의 연료를 점유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지금 움직임이 크고, 최근에 어제 기사를 봤나요? 그 머스크 탱커에서 암모니아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컨테이너 대체연료 적용 부분만 좀 따로 돼서 봤는데요. 선사마다 대체연료 전략을 좀 일부 다르게 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MSC나 하팔로이드 같은 경우는 LNG 중심으로 좀 오래 발주를 많이 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는 메탄올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뭐 CMA, CGM은 약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 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CMA, CGM 같은 경우는 바이오 메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였고요. 밑에 쪽은 MSC 같은 경우는 바이오 LNG 쪽을 봐서 LNG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탄올 그리고 LNG 그리고 뭐 앞으로 거기에 관한 신테틱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연료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선박 발주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상되느냐 부분, 뭐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이런 리서치들도 매년 바뀌지만 뭐 요런 데이터들로 제가 추론해 보면 결국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코올에 대해서 석탄에 대한 이제 발주량 전망인데요. 결국은 화물의 물동량하고, 그리고 가운데 그리면 15년 이상 된 그 선령의 그 선박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선박의 선령, 그리고 또 지금 올해 뭐 오늘 주제와 같은 어떤 규제의 어떤 강화 속도, 그리고 규제의 세기에 따라서 선박 교체 수요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플러스 되는 부분이 결국은 대체 연료의 준비 시기 및 가격인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시장가가 아니라 그 정책 가격까지 포함된 그런 앞으로의 연료 가격이 선박 교체 수요를 일으키고 선박 교체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여기까지 앞에 설명드린 거고요. 결론입니다. 빨간색 부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2050년경 넷제로 목표는 결국은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파리 협약과 기후변화 심화가 아마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모든 불과 이제 1년 전만 해도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쩌면 선사분들이 많이 조금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규제 국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한 2025년까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주 그리고 금융, 아마 금융도 빠르게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런 요구와 함께 천하의 선박 및 연료 시장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 10%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운부분 같은 경우는 무탄소 기술 연료 에너지원의 빠른 전환으로서 2030년까지 5% 10% 정도의 어떤 빠른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주기 관점, 그러니까 탱고 투 웨이크가 아니라 전주기 관점에 배출량 감축 전략이 저희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 선사마다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고 분석하기도 사실 어려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요소에 따라서 최적 연료와 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종합적이고 그리고 세밀한 그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서 뭐 화주 이니셔티브 말씀드렸는데요. 가치 사슬 전반의 이해 당사자가 지금 어찌 보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참여와 협력이 그 외에 추가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운산업 특성상, 그리고 국경이 없는 바다라는 특성상 이 국제적인 국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그 전에 있던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국제 협력과 함께 뭐 저희가 아이모 대응을 저희 기관이 메인 하고 그 관련된 정책 연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국제 표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과 선제적 대응,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연료에 대한 어떤 상용화 기반에 대한 구축 부분도 함께 시장이 빠르게 크게 성장하기 전에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배려도 치고 저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제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선박 규제 및 시장 동향이란 주제로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동향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어떤 동향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